안녕하세요. 밤비입니다. 고바이올의 미탄 시작하겠습니다. 1탄 안 보셨으면 1탄 꼭 보고 와주세요. 두 번째 파이프라인은 KBL693입니다. 알러지성 질환에 사용되는 균주입니다. 건강한 여성의 질에서 찾아낸 여러 가지 균들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것이 693입니다. 알러지약들 중에서 항히스타민제라고 불리는 지르텍, 클라리틴 등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균은 그 히스타민이 분비되는 것을 저해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 즉 염증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신호인자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고 항염증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 10, 이거는 염증을 억제시키려고 하는 신호인자겠죠? 이것을 만들도록 유도합니다. 그렇게 동정한 것들은 다양합니다. 컨트롤은 알러지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한 상태이고 케토티펜은 알러지약으로 많이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보시면 사용하면 히스타민 분비가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다른 여러 가지 균들 중에서 6932이 이 케토티펜과 비슷하게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인터루킨 5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고 이를 유의하게 억제시키고 있고요. 인터루킨 4도 유의하게 억제시킵니다. 수치적으로는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낮추는 게 693이 맞지만 다른 균주들이랑 비교했을 때 유의하게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유의하게 억제시킨다라고만 표현하겠습니다. 인터루킨 10의 유도도 유의하게 많이 증가시키고 있고 수치적으로도 다른 균주에 비해서 많이 증가시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693을 선택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693을 복용하면 정관 면역 체계를 통하여 전신성 알레르기성 염증 반응을 억제하게 되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693이 DC, 덴드리틱 셀이라고 불리는 수지상 세포를 억제시킵니다. 수지상 세포는 박셀 바이오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몽타주를 그리는 면역 세포입니다. 원래 얘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것들이 들어오면 그걸 인지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들한테 몽타주를 전달하여 염증을 일으키게 합니다. 이걸 억제시키니까 염증 반응도 덜 나타나겠죠? 그리고 세포벽을 튼튼히 하는 물질도 분비합니다. 이렇게 알러지성 질환에 작용하기 때문에 천식과 아토피 치료에 시도하고 있습니다. 둘 다 쥐에서의 효과는 확인하였습니다. 진먼지 진드기로 천식을 유도한 마우스에서 기도 과민성이 완화되었습니다. 나이브, 즉 병이 없는 상태는 검은색이고 병이 있는 상태인데 치료를 안 한 상태가 빨간색입니다. 693을 투여하면 내려가면서 정상과 가까워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바이오마커 개선도 보이는데요. 이 의미는 단발적으로 기도를 넓혀서 숨쉬기 편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염증 자체를 개선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가지 물질을 이용해 몸 안에 변화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를 의미하는 것이 바이오마커 개선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염증을 나타내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인터루킨 5와 13, 그리고 호상구를 확인하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의하게 내려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토피에서는 알레르겐 유도 마우스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DNCB라는 것은 화학 물질인데요. 마우스에 DNCB 처리를 하면 아토피가 유발됩니다. 과도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고바이오랩의 플랫폼 중 질병 모델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균주의 효과를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아토피 G를 이용하여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스테로이드 대비하여 우수한 치료 효과를 보였다고 하는데요. 덱사메타존은 주사, 연고 등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면 나이브, 즉 정상인과 비슷한 피부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이 있는 네거티브 상태에서요. 그래프에서도 더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예비 유효성 임상 중에 있습니다. POC는 Proof of Concept이라는 말인데 맞는지 확인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토피랑 천식에서는 진행 중에 있고 곧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것을 진행하는 이유는 임상 2상 그리고 3상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호주에서는 임상 1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임상 1상은 어차피 안정성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임상에서 임상 설계를 잘못하게 되면 효과가 있는데 없다고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12주 동안 투여해야 효과가 있는데 8주만 보고 끝냈다면 결과를 얻을 수 없으니 중단되겠죠. 이러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on-IND 연구와 임상 1상도 거의 끝나갑니다. IND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IND는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입니다. IND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임상시험의 안정성입니다. 약물에 대한 효능은 회사가 3단계에 걸친 임상을 통해 입증해야 할 문제입니다. FDA는 임상 1상에 진입할 때만 IND를 제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ND를 제출했다, 승인되었다고 해서 신약 후보 물질의 유효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 곧 팔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예비 유효성 임상은 IND 전에 미리 한번 증명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증명해보는 이유는 적은 환자 수로 미리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돈과 시간을 미리 절약을 해서 미리 시험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2상, 3상을 잘 설계를 하여 결과를 잘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현식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미충족 수요가 있습니다. 경중증도 환자에 있어서 경구치료제, 아마 아이들 부모님들은 싱귤레어로 많이 알고 계시는 약을 대체할 수 있고, 흡입하는 형태의 경우 아무래도 경구로 복용하게 되니까 편리하고 안정성도 당연히 높으니 좋겠습니다. 저 환자들에게 너무나 좋은 소식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포지셔닝을 살펴보면 현식에서는 경중증도 환자 1차 치료제로 사용하고 흡입제와 병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이프라인인 KBLP004입니다. 이것은 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젝트 명입니다. GLP-1을 분비시킵니다. 대사 질환이라 함은 대사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인데 대표적으로 당뇨병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사 질환과 미생물 간의 분석을 통하여 아커만시아라는 미생물의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여러 아커만시아 균 중에 5가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 중에서 983을 발견합니다. 983을 배양을 시켜서 확인을 해보았더니 P9이라는 GLP-1 분비 유도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포스트 바이오틱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이 P9을 당뇨와 비만, 알코올성 지방 간의 효능을 동물 모델을 통해서 검증하였습니다. 그리고 P9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GLP-1을 분비 자극하는지를 밝혀냈습니다. 즉,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유효 물질을 발견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마이크로바이옴보다 신약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P9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는지는 규명이 완료되었고, P9을 인식하고 반응하는 수용체에 대한 구조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를 기반으로 또 다른 신약을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도체 발굴과 수용체 구조를 기반으로 신물질을 탐색하고 평가한다는 것이 P9을 이용하여 신약을 만들겠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P9에도 특허를 출원했지만 뻗어나가면서 연구를 하면 이에 대한 특허를 공고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메커니즘이 확실시된다면 전 임상 단계에서 빠른 라이선스 아웃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 균주는 서울대와 공동 연구를 하고 서울대에서 12월 24일에 라이선스 인을 한 균주입니다. 라이선스 인 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균주가 식욕 조절 호르몬인 GLP-1을 발현 유도하고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게 하는 갈색 지방의 활성을 증가시켜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대사성 질환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GLP-1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아마도 들어보셨을 삭센다라는 제품이 GLP-1입니다. 비만과 제2당뇨병에 사용이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질환뿐만이 아니라 비알코올성 지방간인 나시와 만성신부전 등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과도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식욕이 조절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다이어트 약으로 남용되고 있기도 합니다. GLP-1이라는 호르몬은 그래도 많은 것이 밝혀져 있고 현재 각광받고 있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조기 라이선스 아웃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번째 파이프라인은 KBL982입니다. 이는 간 질환에 대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982에 대해서는 생균과 사균 둘 다에 대해서 일단 진행 중입니다. 아직 비임상 단계라서 둘 다 진행해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균과 생균은 동등한 효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폐혈은 진짜 우리가 먹는 배를 이야기를 하고요. 배를 먹인 것과 중간에 에탄올을 먹인 것과 비교를 해보면 간 수치인 ALT가 많이 차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탄올 오른쪽은 각각 생균과 사균을 먹은 것인데 유효하게 간 수치를 감소시켜 주었고 생균과 사균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플라질린 모에틱 역할을 검증하였다고 하였는데 어떤 말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7년에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입니다. TLR이라는 것은 수용체 종류입니다. 이 수용체는 병원체와 관련된 분자 패턴을 인식합니다. 여기서 패턴은 TLR5에서는 플라질린입니다. 플라질린은 세균을 구성하는 핵심 구조 단백질입니다. TLR5는 상피세포와 면역세포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위장관 내에서도 많이 나타나는데 장관 면역체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장내 미생물을 인식하고 반응할 수 있게 해줍니다. 플라질린을 인식하고 미생물을 죽일지 살릴지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장관의 염증 반응과 관련된 질병 예방에서도 TLR5가 중요합니다.
미생물의 구성을 바꾸기도 하고 지방세포의 대사와 염증을 조절합니다. 간관 면역체계의 향상성을 유지하며 병원군을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간에서의 역할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간에서 플라질린이 들어오면 면역세포들을 끌어모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간은 끊임없이 다양한 병원체에 노출이 됩니다. 다른 데서 침입한 균들도 몸 전체에 돌기 때문에 전신에서 오는 균들, 그리고 위장관에서 오는 병원체 둘 다에 노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은 감시하는 역할을 하면서 병원체를 찾아내고 방어합니다. 간관에서는 틈으로 플라질린이 들어오게 되면서 간 정맥을 통해 들어가게 됩니다. 간에 있는 TLR5가 플라질린을 인식해서 균을 없애고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가는 것을 억제합니다. 이러한 기전을 통하여 플라질린을 인식하게 되면 방사선으로부터 보호, 즉 상처 입는 것을 보호한다는 뜻이고요. 항암 효과를 보입니다. 실제로 T세포 면역을 활성화시켜서 보호적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 좋은 효과도 있지만 과도하게 활성화하게 되면 과도한 면역 활성으로 인하여 간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 플라질린이라는 세균 핵심 단백질의 모이에티 역할, 즉 핵심 단백질 일부의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이 만성 염증 상태로 가는 것을 막아주겠죠. 지방간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염증이 생겨서 지방이 끼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효과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TLR5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면 982를 넣어줘도 효과가 없죠. 하지만 있는 상태에서는 유의하게 간 수치를 낮춰줍니다. TLR5가 없으면 술을 먹었을 때도 상태가 더 안 좋아집니다. 간에 대한 이러한 효과뿐만이 아니라 장벽이 튼튼해져서 간이 세균으로 덜 들어가서 간에서 균으로 인한 염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RI라는 것이 이 균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사균이 효과가 더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타겟, TLR5 같은 것들을 찾아낸 것이 중요합니다. 간질환도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이고 이러한 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효과도 있으면서 오래 써야 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좋아야 하는데 안전성도 당연히 좋습니다. 다양한 작용 기전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효능도 좋습니다. 현재 독성 시험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올해 예비 유효성 임상을 개시한다고 하니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균을 찾아낸 것이 쌍둥이 코호트를 통해서입니다. 당권 누수는 알코올 섭취가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균을 만들어내는 독성 물질이 간으로 많이 가게 되겠죠. 그래서 간이 더 안 좋아지게 됩니다. 이러한 질환이 남자에서보다 여자에서 더 많고 일란성 쌍둥이에게서 잘 나타나기 때문에 유전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임상은 168명의 일란성 쌍둥이와 44명의 이란성 쌍둥이 그리고 그들 가족을 분석하여 그들의 장내 미생물을 비교해서 얻은 균을 쥐한테 실험한 임상입니다. 여기서 로세부리아 균이 알코올 섭취가 높을수록 적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 균주의 플라질린은 알코올로 인해서 망가진 장벽을 보호해줍니다. 보면 이 왼쪽이 장벽이 약해진 모습입니다. 사이도 벌어져 있고 붙들고 있는 초록색도 많이 얇아진 것 보이시죠? LPS는 균이 만들어낸 독성 물질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이것들이 알코올이 많이 섭취하여 약해진 장벽을 많이 통과하게 되고 그러면 그게 간으로 가서 손상을 일으키고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로세브리다의 플라질린은 면역세포의 TLR5도 자극시키고 장세포 사이의 결합도 단단하게 해줍니다. 세포에서 보호물질도 많이 만들어내게 해줘서 장내 미생물도 복구하게 해주고 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독성물질인 LPS도 적게 통과하게 되니까 지방가도 덜 생기게 되겠죠. 빨간색이 알코올 섭취가 많은 균이고 초록색은 거의 없는 균입니다. 보시면 가장 유의하게 작게 섭취하는 균에서 많은 균이 로세브리아죠. 그래서 이렇게 쌍둥이 코호트를 통해서 균주를 발견하고 간 질환 환자에서도 실제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서 로세브리아를 발견해냈습니다. 로세브리아에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선별해내서 KBL982를 찾아내게 됩니다. 마지막 파이프라인은 KBL-B010입니다. 이것도 프로젝트입니다. 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자폐증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생리학적 요인들이 있습니다. 세로토닌의 감소 그리고 뇌의 염증 반응으로 인한 것입니다.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세포에서 합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영향을 미치겠죠. 마이크로바이옴의 변화에 따른 세로토닌의 증가 효과도 실제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세로토닌의 합성 증가 그리고 염증 억제 두 가지 효과를 내는 세 가지 후보 균주를 발굴해냈습니다. 아직 이들 중에 어떤 것이 좋은지 확인이 되진 않았습니다. 현재 효력시험 진행 중이니 진행되면 어떤 것이 제일 좋을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1년에 임상 1상이나 예비 유효성 임상을 진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병률은 약 1% 정도인데 보통 자녀분들의 치료로 쓰이기 때문에 치료에 드는 비용을 아끼지 않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나온다면 급격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자폐증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에 따른 유전자형도 다양해서 어떠한 환자들을 타겟해서 임상을 할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예비 유효성 임상을 통하여 미리 적절한 환자군을 선별한 후에 임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약이 아닌 유산균으로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거부감도 없을 것입니다. 행동치료와 병행요법으로 증상 완화 및 유지를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존 의약품은 부작용도 많고 아무래도 약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는데 안정성도 높고 아무래도 너무 높은 비용도 아닐 것이고 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이 약물 치료는 행동치료나 상담 등인데 아무래도 돈과 시간이 많이 들고 효과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파이프라인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라이선스 인아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파이프라인은 서울대에서 라이선스 인 한 균주입니다. 공지가 되어 있는 라이선스 인은 이것이고요. 그다음에 라이선스 아웃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JPM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첫 번째 파이프라인으로 보여드렸던 697의 프로젝트, 현식 및 아토피 파이프라인인 693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임상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기술 이전 논의를 심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 개발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 4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서울대에서 라이선스 인을 한 것입니다. P9이란 물질을 규명하고 수용체도 규명하였죠. 이에 대한 라이선스 아웃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라이선스 아웃은 한국 콜마에게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 382와 1027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계약 금액은 1,840억 원이고 30억 원은 계약금입니다. 그중 20억 원은 반환 의무가 없고 곧 수령을 할 것이고 1억 원은 임상 1상을 시작을 하면 준다고 합니다. 로열티는 별도고 수익 배분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로열티는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일정 비율을 배분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저도 신약 개발을 해볼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임상 1상 진입 시까지는 공동 개발을 진행합니다. 외부 비용은 한국 콜마가 부담합니다. 라이선스 아웃한 382는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것입니다. 아직 전임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국 콜마에서 자세한 사항은 나와 있지 않아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계약을 한 것은 염증성 장질환 그리고 아토피에 대한 것이므로 염증성 장질환은 382이니까 1027은 아토피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콜마는 MD 헬스케어랑도 계약을 해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사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독특하다고 생각했던 고바이오랩의 특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단일 미생물을 특정하지 않고 혼합균주를 이용하거나 건강한 분변을 이식하는 형태로 신약 개발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바이오랩은 단일균주와 미생물 유래 유효물질을 기반으로 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미생물 중에서 질병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을 찾아내고 작용 기전을 설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접근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의 말을 살펴보면 작용 기전을 분명하게 규명하는 것만이 신약 개발의 첫걸음이며 장내 미생물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바이옴 신약 개발 성공 이후 제조와 품질 관리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의 이러한 생각은 굉장히 중요하고 올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최고의 R&D 전문가들과 함께 강력한 플랫폼 기술력을 바탕으로 확장성 높은 파이프라인과 다양한 수익 모델을 통하여 선도적 지위를 확립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5년까지 글로벌 빅3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장을 20년 11월에 하였으며 큰 보호 예수는 풀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20년에 부채가 내려가고 자본 총계가 올라갔는데 이는 IPO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매출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많은 R&D로 인하여 단기 순이익은 감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매출은 모두 건강기능식품에서 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만약 연구가 잘 되면 건강기능식품도 해외에서 인기를 끌 가능성도 있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이 개발한 유산균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판매하고 있습니다. 18년에 비해 19년은 최단을 다양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20년 매출 목표는 15억 원이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사업은 미생물 기반이라는 점에서 핵심 사업인 치료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미생물의 기본 기전이나 효과를 미리 검증할 수 있는 데다가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에 있어서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각각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찾아보았는데 그냥 모두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채널을 가지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팔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살펴보면 먼저 여성용 세정제가 있습니다. 앞서 건강한 여성의 질에서 동정했다는 두 번째 파이프라인 기억하시나요? 그 중에 하나가 KBL694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M396이라는 유산균을 판매하고 있는데 한국인의 장 내에 있는 KBL396을 배합하였다고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 연구하고 있는 균주 중 하나입니다. 또한 아이들용 유산균에는 1번 파이프라인인 697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가는 현재 53,800원으로 시총이 8,349억 원으로 코스닥 73위입니다. 그렇다면 최종적 투자 예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회의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며 균주들도 특허가 다 있어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이크로바이옴 회사보다 작용 기전이 명확합니다. 라이선스 아웃이 여러 균주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고 라이선스 아웃이 멀지 않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다른 신약과 달리 실패 가능성도 현저히 낮다는 것도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약가 산정에 있어서 어떻게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적응치도 제대로 받고 보험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이 안 되더라도 비보험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보험이 되는 측면이 좋습니다. 낮지만 라이선스 아웃을 실패할 가능성도 언제나 염두에 두셔야 하며 앞서 다른 회사들과의 차이점으로 긍정적이지만 부정적인 것이 바로 단일 균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효과가 약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 가지를 넣는 것이 공생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죠. 이렇게 2회에 거쳐서 고바이오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